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 주체를 정신적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명확하고 확고히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주체를 탐구하며 데카르트적 주체와는 다른 차원의 주체를 제시한다. 라캉에게 주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 언어적 구조,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열되는 존재이다. 주체는 스스로를 완전히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무의식적 욕망과 언어적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본다. 데카르트가 사유를 통해 주체의 확실성을 주장했다면 라캉은 무의식적 주체의 분열과 모호성을 강조한다. 라캉은 그의 글 시간과 응시의 분열에서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나비를 언급하며 응시라는 개념과 무의식적 주체의 분열성을 논한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였던 자신과 깨어난 후의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정체성들 사이에서 미끄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자의 나비 꿈에 대한 라캉의 이론. 다음은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꿈 이야기다. 언젠가 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자임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 보니 엄연히 자신은 장자였다. 그러니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은 라캉의 시선과 응시의 분열 내용 중 일부이다. 주체는 꿈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보지 못한 채 그 꿈을 좇는다. 주체는 때로 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그것은 꿈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꿈속에서 주체는 자신을 사유로 이해하는 데카르트적 사유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나는 이 꿈의 주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진 못한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가 현실 속에서 나비를 응시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는 잠에서 깨어나 혹시 나비가 장자를 꿈꾼 것이 아닐까 자문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을 장자와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옳은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정체의 여러 근원들 중에서 하나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나비였을 때다. 그러나 이 말이 그가 나비에게 붙잡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붙잡혀 있는 나비이긴 하지만 어느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꿈속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한 나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장자가 되어서 그들의 나비망에 붙잡히게 되는 것은 그가 깨어 있을 때이다. 응시는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시선과는 다르다. 응시는 물리적으로 보고 있다는 단순한 시선의 개념을 넘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적인 시선과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외적인 시선이 맞물려 주체가 타자의 시선 속에서 객체화된 자신을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응시는 주체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각의 순간이다. 이때 주체는 흔들리고 분열된다. 장자의 나비 이야기는 라캉의 응시 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예시가 된다. 장자는 나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만 동시에 내가 나비인지 아니면 장자인지를 의심하는 순간이 온다. 이 의심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응시의 순간이다. 내가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주체는 분열된다. 장자의 나비 이야기는 주체가 자신의 동일성이 깨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분열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꿈에서 장자는 나비로서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존재를 경험하지만 깨어나면서 나비와 장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는 자신이 나비였는지 장자였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때 주체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태가 된다. 꿈에서와 같이 현실에서도 주체의 경계는 항상 흐릿하고 변동적이다. 이는 주체가 외부 시선, 즉 타자의 시선에 의해 정의되며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주체가 타자의 시선에 의해 정의된다는 주장을 보여주는 예로는 주체가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현실과 꿈의 모든 과정에서 주체의 경계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주체는 꿈과 현실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꿈속에서 주체는 명확한 자아인식이나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며 꿈의 이미지와 사건에 휘둘린다. 또한 현실에서는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에 의해 주체가 정의되고 재구성된다. 다음은 장자의 꿈에 대한 데카르트적 관점과 라캉적 관점을 비교한 예시이다. 데카르트적 관점, 꿈은 감각적인 경험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꿈에서 나비가 되어도 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그 자각을 하는 주체는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한 존재이다. 라캉적 관점,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내 생각에 휘둘릴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 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 생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영역에서 형성된다. 꿈에서 장자는 이것은 꿈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 역시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 무의식에 의해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야와 같은 생각 역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리는 자율적으로 의심하거나 자각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명제는 주체의 존재를 확립하는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주체의 정체성 또한 고정되지 않는다. 주체가 나비에서 장자로, 장자에서 또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끄러지듯 주체의 정체성은 불안정하며 자아와 타자의 경계는 흐려지고 모호해진다. 과학과 합리주의 중심의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모호한 것을 배척하지만 라캉은 무의식의 모호성을 중요시하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모호성은 단순히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넘어서 고정된 현실에서 벗어나 무한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다음은 모호성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모호성과 관련된 알아두면 유익한 개념들이다. 모호성. 분석 담론에 따르면 자신이 말하고 있음을 아는 동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표 속에 살아 그가 그것의 주체가 된다. 그때부터 모든 게 환상의 차원에서 그를 위해 놀이를 한다. 그러나 환상은 아주 완벽하게 분해되어 그가 행동할 때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주학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지닌 영원한 모호성이다. 비록 인간은 그의 앞에 그 거대한 혼동, 그가 통과해야만 하는 그 혼동의 공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꿈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혼동이란 그를 영혼으로 만들고 무엇인가가 그것을 기꺼이 사랑하려 할 때 사랑스러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캉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의식적이며 그 언어 속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는 항상 모호하고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이 모호한 혼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의미를 찾으며 이는 영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라캉은 무의식의 모호성을 강조했다. 비논리적 결합, 해석의 공백과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모호성이란 고정된 현실과 상징계적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식을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며 이성과 논리 그리고 과학적 또는 물질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한다. 라캉의 글 자체도 매우 모호한데 이는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명료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주류 철학 및 심리학에서는 라캉의 분석 담론을 비과학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여긴다. 라캉은 모호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단순히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와 기표의 미끄러짐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이론이 상징계와 실제의 경계를 탐구하고 무의식의 작용을 드러내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글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주류 학문 내에서 학술적 엄밀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라캉의 모호성은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그의 이론을 더욱 독특하고 논쟁적인 위치에 놓이게 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호성이 락항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그의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사유 속에 살고 그것과 상호 관련 속에서 다루어지는 소위 철학적 전통이란 것에 따른 논리체계를 싫어한다. 정신분석은 세계관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해낼 열쇠를 제공해주겠다고 주장하는 철학도 아니다. 정신분석은 주체라는 개념을 상술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규정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조정된다. 정신분석은 주체를 의미화의 작용과 연관시킴으로써 이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정신분석이 심리학과 다른 것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다. 심리학은 이런 분열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락항은 자신의 정신분석 담론이 철학적 세계관이나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다. 락항의 정신분석은 언어, 무의식, 그리고 의미작용을 통해 인간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도구이다. 인간 주체는 근본적으로 분열된 존재로 정신분석은 이러한 분열을 억누르지 않고 이를 탐구하고 직면하도록 돕는다. 이는 주체가 자신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락항은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명확히 구분한다. 심리학은 주체의 분열을 통합하고 안정된 정체성을 제공하려 하지만 락항은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주체의 무의식을 은폐한다고 본다. 따라서 락항의 정신분석은 분열을 통합하려는 시도 대신 주체의 내적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에 직면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는 정신분석을 인간의 심리와 언어에 대한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로 보고 탈이성적이거나 직관적인 영성적 접근 및 경험적 실천과도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그의 정신분석은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예술, 특히 초현실주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고 이는 락항의 무의식적 주체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락항은 예술계와 지식인 사이에서 활동하며 초현실주의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살바도르 달리와도 교류했다. 그는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의도적으로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의 작동을 드러내려는 달리의 시도는 락항의 무의식 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 모호성 관련 개념, 화두, 도가 사상. 1불교의 화두 선문답. 화두는 언어에 의해 단단히 고정된 기호체계와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모호성과 비논리적 사고를 통해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스님들의 똥 묻은 막대기, 앞니에 털이 났다와 같은 대답은 모두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다. 이 대답들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거부하며 수행자가 언어와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뜰 앞의 잣나무라는 대답은 비유적이고 직접적인 해답이 아닌 수행자에게 이성과 논리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호한 표현이다. 이 대답은 단순한 해석이 불가능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내적 탐구를 촉진시킨다. 화두는 이처럼 언어와 생각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기존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모호한 영역을 제시한다. 그로 인해 수행자는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제계의 틈새를 엿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상상계나 상징계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공콩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화두는 이러한 세계를 접촉하는 경험을 이끌어내는 도전적 질문으로 수행자에게 단단히 고정된 물질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고정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내적 깨달음을 이끌어낸다. 니도가 사상 도가도비상도. 도가도비상도는 도가사상의 핵심 원리로 도, 즉 변하지 않는 실자에 또는 진리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는 도가사상에서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의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을 나타낸다. 독에서 말하는 도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실제로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모호성은 이러한 다가갈 수 없는 본질적인 영역에 다가가는 열쇠가 된다. 모호성 관련 개념, 에포케. 에포케는 고대 그리스의 회의론자들이 사용한 개념으로 멈춤 또는 그대로 둠을 의미하며 판단 중지를 뜻한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해 즉각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며 고정된 결론을 피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인식에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모호성은 본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여러 가지 해석이나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판단을 중지하면 즉각적인 평가를 멈추고 그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모호한 영역에 그대로 둔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좋다, 나쁘다, 옳다, 잘못됐다 등의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판단을 중지하면 우리는 그 사건이나 상황을 고정된 의미나 가치 판단으로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어두게 된다. 이러한 에포케 판단 중지와 비슷한 개념은 불교 철학, 장자의 무의 사상, 현상학 등에서도 나타난다. 판단 중지, 일상에서의 응용.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내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나는 그 사람을 내 계획을 망친 사람이라 단정 짓고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판단을 중지하면 그저 그 사람이 등장했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 고정된 평가 없이 그 사건의 의미를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건이 단지 하나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는 열린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 이전 계획을 보강하여 더 좋은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계획을 실행했을 때 발생했을지도 모를 불행을 피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사건이나 상황을 고정된 가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판단 중지의 핵심이다. 또 다른 예로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재앙적인 사건이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격분하는 대신 우리는 그 사건을 그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어떤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이나 우주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고 내적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모호성을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 나와 타인은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와 타인은 떨어져 있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나와 타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고정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 예를 들어 악인을 포용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거리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대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판단 중지는 내적 감정 소모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사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감정적인 평정을 유지하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